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수호령은 있는 것 같아. 우리 집은 식당을 했었어. 술도 팔고 고기도 팔고 뭐 그런 곳이었는데 가끔 밥 먹으러 가서 엄마 도와서 치우고 들어가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느 날 개진상 손님이 식당에서 지랄을 한 거야. 그거 말리고 싸우고 엄마랑 다른 아줌마들이 그 아저씨를 쫓아냈어. 그 아저씨가 끝날 시간쯤에 진상 떤 거라서 그 진상이 가고 난 뒤 마감을 했지. 난 싸우느라 피곤했던 아줌마들과 같이 상을 닦고 치우고 그러고 있었어. 그 진상이 먹은 그릇을 다 정리해서 주방으로 가고 있는데 멈춰 하고 누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난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정말 굳은 듯 서 있는 그 순간 눈앞으로 돌멩이가 지나가는 거야. 정말 앞머리에 닿을락 말락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로 슉 하고 지나가서 주방 쪽으로 날아가 주방에 있던 그릇들이 와장창 깨졌어. 놀라서 밖에 나가보니 누가 막 도망가더라. 보니까 그 진상이 나가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밖에서 돌을 던지고 도망을 간 거야.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식당 유리가 꽤 두꺼운 편인데 그게 안 깨지고 뚫려서 식당 안으로 날아든 거지. 누가 소리 질러서 멈추지 않았으면 난 아마 그 돌을 맞고 크게 다쳤거나 죽었을지도 모르지. 식당 이모들한테 어떻게 알고 소리 질렀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소리 지른 사람도 없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는 거야. 와, 정말 신기하다 이러고 지나갔어. 그리고 몇 년 후 오빠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 우리 오빠는 당구장과 노래방을 했는데 2층이 당구장과 노래방이 있고 3층이 집이었어. 2층과 3층을 오가는 계단이 꽤 가파르고 위험했지. 암튼 2층에서 노래 부르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3층에 꼭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3층에서 엄마가 내 조카를 보고 있었거든. 3층에 올라가는데 보통 한 층을 올라가면 반층 올라가서 꺾어져서 다시 반층 올라가잖아. 반층 올라가서 딱 꺾어지는데 내 조카가 혼자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거야. 위험한데 생각함과 동시에 내 조카가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는 거야.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서 손을 뻗었는데 계단 모서리 있잖아. 거기에 내 조카 머리가 쿵 하고 떨어졌어. 정말 다행히도 그 모서리에 내 손가락이 닿았어. 조카가 내 손가락 위로 떨어졌어. 바로 병원 데려갔는데 놀랬을 뿐 외상은 없었고 대신 내 손가락이 멍들었지. 1년의 일을 겪고 나서 홈트가 가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왜 3층을 가고 싶었을까? 갈 이유도 없었는데 왜 나선 걸까? 만약 내가 안 갔으면 내 조카는 어떻게 됐을까? 안도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도와주신 걸까? 싶기도 해. 두 번째 이야기. 아직도 소름 끼치는 그 여자.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굉장히 가위를 자주 눌리기 시작했어. 고등학교 때 우연히 가정집에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취를 시작한 둘째 날 밤에 한참 자다가 가위에 눌린 걸 알게 됐어.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 가위 눌렸네. 그냥 자야지 이러면서 다시 잤어. 처음에 가위 눌렸을 때는 당황하고 무서워서 막 움직여보려고 난리 치고 땀 뻘뻘 흘리고 그랬는데 자주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자면 다음날 그냥 일어나지더라고. 그 다음날 밤에 자다가 이상하게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자취한다고 방에 들고 간 가구가 화장대, 책상, 책장, 옷장 딱 이거였거든. 어차피 일반 가정집이라서 다른 것들은 다 주인이 가지고 있어서 쓰면 된다고 했고 그래서 바닥에 누워서 자면 책상 밑 공간이 보여. 거기에 검은색 무언가가 있는 거야. 사람도 아니고 그냥 검은색 형태인데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소름이 돋더라고.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잤어. 그때부터 잘 때 책상에 의자 꼭꼭 밀어넣고 제대로 잤지. 일주일. 잘은 기억 안 나는데 꽤 오랫동안 아무 일도 없이 푹 잤어. 그리고 또 자다 깼는데 가위에 눌린 거야. 에이 또 가위 눌렸어. 이러면서 그냥 눈 감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와. 원래라면 그냥 다시 자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눈을 딱 뜨니까 배경이 네덜란드인가. 아무튼 풍차가 막 돌아가고 저 멀리 머리 긴 여자가 보이는데 그 여자가 씩 웃더니 3번 만에 내 눈앞에 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TV에서 쿵쿵쿵 거리면서 점점 얼굴이 다가오는 거 알지? 클로즈업 되듯이 말이야.
딱 세 번째에 내 얼굴 앞에 와 있는데 난 그대로 기절했어.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웠던 때 같아.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이때 이후로 나 자기 전에 꼭 귀신 생각하고 자. 그러면 꿈에 귀신 안 나오더라고. 아무튼 깨어나니까 너무 생생하고 무서운 거야. 그래도 그냥 꿈이라니 하고 학교 갔다 오고 그날 자는데 이때부터 꿈이 이상해. 그니까 꿈이 이어지는 거 알아? 드라마처럼 꿈이 이어지는 거야. 어제 이를 꿈을 꿨으면 오늘은 이해가 시작되는 거야. 딱 그 뒷 이야기부터 이어져. 근데 꿈은 별거 없었어. 진짜 이상했는데. 별로 안 친한 초등학교 동창 남자애랑 결혼하는 거 결혼식장부터 시작하더라. 신혼여행도 가고 첫날 밤도 아주 생생히 치르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뭐 신혼 즐기다가 끝났어. 정확히 5일 그렇게 이어졌는데 사람 마음이 처음에는 이상해 이러던 게 나중에는 오늘은 뭘 꿀까 기대되는 거 있지. 그리고 그 연속된 꿈이 끝나자마자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어. 매일 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죽여. 내 동생, 엄마, 아빠 죽이는 방법도 다양한데 총도 쏘고 절벽에서 밀기도 하고 막 때려. 초인적인 힘이 있는지 번쩍 들어서 던지기도 해. 같이 수영장에 갔다가 깊은 물에 밀어넣고 그걸 보면서 웃어 내가. 근데 꿈에서 깨면 내가 울고 있어. 베개가 다 젖도록 울고 있는 거야. 그때부턴 너무 생생해서 무서워서 잠도 못 자. 그리고 그 꿈이 또 이어질까봐 겁나는 거야. 날이 밝자마자 괜찮은지 걱정돼서 집에 전화해. 이 생활이 반복되니까 잠도 못 자고 미치겠는 거야. 학교에서 잤어. 새벽 늦게 잠들거나 깊은 잠에도 못 들고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친구들도 너 이상하다고 하고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막 그러고 몸은 점점 힘이 없어져 가고 집에 가기는 너무 싫고 주말이어서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무 꿈도 안 꾸고 잘 자고 있었던 것 같아.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라고 나한테 말한 것 같은데 궁금한데 눈 뜨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뭔지 알아? 뜨지 말자. 그냥 찾아. 이라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떴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떠서 옆을 봤는데 그때 그 풍차 여자가 내 옆에서 팔로 머리 지탱하면서 누워있는데 죽여 이러는 거야. 순간 심장이 턱 막히는 게 그제야 내가 가위 눌린 거 알았어. 미친 듯이 가위 풀려고 눈 감고 별짓을 다 했어. 옆에서 계속 죽여. 죽여 이러는데 돌아버리겠는 거야. 가위는 안 풀리고 계속 울고 그러고 있었는데 주인집 언니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미주야 오늘 학교 안 가? 일어나야지 이러는 거야. 그때 가위가 풀렸어. 내가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일어나서 걱정돼서 문 두드린 거였대. 난 시간이 그렇게 된 줄도 몰랐어. 아무튼 그렇게 일어나고 겁나서 그날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서 방을 옮겼어. 바로 당일 구하는 거라 좋은 방은 못 구했지만 마음은 정말 편안하더라. 오랜만에 날 본 부모님은 진짜 놀라면서 왜 이렇게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밀었냐며 너무 살 빠진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보는 사람마다 살 빠졌다고 뭐라 했는데 정작 몸무게는 하나도 안 빠졌더라. 이건 아직도 궁금해. 방 옮기고 나니까 그동안 엄청 눌렸던 가위도 단 한 번도 안 눌리고 무서운 꿈도 안 꾸고 그랬어. 고등학생 때라 내가 엄청 예민해져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소름 돋고 그 여자 얼굴이 생각나. 그때 그 가구 그대로 썼는데 아무 일 없는 거 보면 그 방이 이상했던 건지 아직도 좀 궁금하긴 해. 세 번째 이야기, 화장실의 안. 나는 영감도 없고 지금까지 귀신을 본 적도 없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적이 있다. 그것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다. 5교시 때 갑자기 같은 반 남자아이 중 한 명이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왜 그러냐며 달려왔지만 울고 있던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뒤 원인이 밝혀졌다. 그 아이를 중심으로 악취가 감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무래도 용변을 본 것 같았다. 빨리 화장실에 다녀오렴. 선생님은 아이를 걱정한 것인지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아이들은 냄새나, 더러워 하고 소란이었다. 그 당시 아이들에게는 놀려먹기 딱 좋은 일이었으니 교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도저히 그런 비난들을 참지 못한 것인지 그 아이는 울면서 교실을 뛰쳐나갔다. 당분간 교실엔 시끄러웠지만
선생님이 화를 내자 금세 조용해졌다. 수업을 재개하고 10분 정도가 지났지만 화장실로 간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놀려대니까 교실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 화장실에 가서 사과하고 오렴. 선생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나를 포함한 남자 5명이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은 교실 바로 옆에 있었기에 안을 들여다보았다. 2개 있는 칸 중 하나의 문이 잠겨 있기에 당연히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안해. 이제 안 놀릴 테니까 어서 나와. 데리러 간 친구들이 각자 말했다. 몇 번이고 말해도 대답은 없었다. 점점 귀찮아졌지만 그렇다고 교실에 데려오지 않을 수도 없어서 계속 말을 걸었다. 싫어. 그러자 간신히 대답이 들렸다. 데리러 온 우리들은 귀찮네라고 한숨을 쉬며 계속 설득했다. 그리고 5분 정도 지났을까? 화장실 안에서는 또 대답이 없었다.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한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로 했다. 한 명이 문틈으로 천천히 걸쇠를 올리고 그 사이 나머지 4명은 계속 설득을 했다. 그리고 걸쇠를 치우고 문을 연 순간 우리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거기다 재래식 간기 양옆에 슬리퍼가 한 짝씩 놓여 있었다. 우리들은 당분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혹시 위쪽으로 다른 칸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도망친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중 어느 곳에도 녀석은 없었다. 우리는 우선 교실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 녀석이 화장실에서 조금 떨어진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너 어디서 오는 거야? 이 화장실에 있던 거 아니야? 체육관 화장실에 있었어. 체육관은 교실과는 완전히 다른 건물이었고 교실은 3층에 있었다. 하지만 그 녀석은 우리들 이상으로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네 목소리를 이 화장실에서 들었어.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었는데도 아무도 없었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녀석은 나도 체육관 화장실에서 너희가 계속 나오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어서 나왔는데 아무도 없었어. 체육관 안에 아무도 없었길래 무서워서 돌아온 거야. 라고 말했다. 당분간 우리들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후 화장실과 체육관에서 소리가 통하는지 여러 번 시험해 봤지만 도저히 불가능했다.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린 시절의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4번째 이야기, 20년 전의 기묘한 사건. 2003년 여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굉장히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내가 사는 동네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파트 단지가 경사진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파트 건물은 경사를 따라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을 중심으로 양옆에 3개씩 있었다. 언덕 가장 아래쪽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슈퍼마켓, 문방구를 비롯한 여러 가게들이 있었다. 우리 집 110동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나는 아침부터 당시 유행하던 온라인 게임 바람에 나라를 했다. 그러다가 점심을 먹고 나니 게임이 질려서 우리 집 바로 아래층에 사는 A와 함께 바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로 했다. 1층 현관문을 나가자마자 숨이 턱턱 막혀왔다. 무슨 사우나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그날은 그해 여름 중에서도 유난히 더운 날이었다. 얼마나 심한 폭염이었던지 일기예보에서 야외 활동을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 나와 A는 잠깐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으나 이내 어느 정도 더위에 익숙해져 어떻게든 놀기로 했다. 우리 집 110동 근처에서 10분 정도 놀았는데 둘이서 노는 건 영 재미가 없었다. 휴대폰이 지금처럼 초등학생도 들고 다닐 만큼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 또래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문방구 쪽으로 가서 애들을 좀 더 모으기로 했다. 더위 때문이었을까? 문방구에 가보니 평소 같으면 아무리 적어도 3, 4명은 있어야 할 곳에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예 상가에 있는 가게 전체가 문을 닫았다. 생각해보니 집에서 문방구까지 오는 100m쯤 되는 길에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었다.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서 말이다. 이글거리는 햇빛의 아스팔트는 지글지글 끓어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매미 소리만 세차게 들려올 뿐 온 동네가 죽은 듯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멋쩍은 듯 서로를 보며 씩 웃어 보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는 상가 바로 옆에 있는 108동 아파트로 가봤다. 108동 아파트는 문방구도 가깝고 주차장도
넓고 사람도 많이 살아서 동네 아이들이 문방구 다음으로 잘 모이는 곳이다. 특이하게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약간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곳에도 아이들은 없었다.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며 108동 뒤쪽에 있는 공터로 갔다. 차가 4~5대 정도 주차되어 있을 뿐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A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스케이트를 타며 공터를 빙빙 돌았다. 한 10분쯤 놀았을까? 이상하리만큼 사람이 없으니 뭔가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A와 함께 공터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등골이 엄청나게 오싹해졌다. 온몸에 있는 닭살이 다 돋는 것 같았다. 친구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뒤를 돌아봤다.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20m 정도 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승용차 뒤에 뭔가 기묘한 느낌의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여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흰색의 옷인지 모를 것에 검은 머리인지 모를 것을 한 물체가 기분 나쁘게 흐물거리고 있었다. 흐물거린다고 해야 하나. 우리는 순간 그 자리에 3에서 4초 정도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만 갑자기 정신이 들었고 기분 나쁜 물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A와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얼마쯤 달리니 거리에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시끌벅적한 소리에 아이들이 문방구에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때 다른 차원의 세상에 있다가 빠져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았다. 우리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오는 것을 본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 우리는 덜덜덜 떨면서 집에서 나온 뒤부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다. 우리의 말을 들은 아이들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아침부터 여기서 계속 놀았는데 너희들이 오는 건 아무도 못 봤다. 나와 A는 할 말을 잃고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 달 후 A는 집안 사정으로 서울로 이사갔고 나도 그해 10월 말에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그 친구와는 지금 서로 연락이 안 된다. 우리가 겪은 것 다 무엇이었을까? 그 괴상한 여자는 무엇이었을까? 정말 다른 차원에 들어갔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로 문방구에서 놀던 아이들과 엇갈렸던 걸까? 흰색 승용차에 햇빛이 반사돼서 우리가 잘못 본 것일까? 난 그 해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다. 지금 당신이 등 뒤에 있는 그 여자에 대해서 말이다. 5번째 이야기. 천장의 귀신. 고참이 사회에 있을 때 친한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언제부터인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노라면 어떻게 봐도 귀신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여자가 천장에서 눈 앞까지 천천히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이라기에는 너무 생생했답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천천히 귀신이 내려와서 귀신의 땀구멍이 보일 거리가 될 때까지 눈을 마주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꿈을 꾸기도 며칠. 그 여자아이는 가족에게 그 꿈에 관해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용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불려온 무당이 한참 동안 구슬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년이 자기 갈 곳을 몰라서 너한테 나타나는 게다. 그러니까 또 나타나면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거라. 그리로 돌아갈 수 있게. 라고 말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잠에 들기 전에 하늘을 가리킨다, 하늘을 가리킨다라고 되뇌며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역시 귀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서웠지만 그녀는 무당의 말을 상기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가리킨다는 것은 곧바로 위에 있는 그녀를 가리킨다는 것이었죠. 너무 무서웠던 그녀는 그만 위가 아닌 옆으로 손을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처음으로 그 귀신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옆을 향하더니 그쪽 벽으로 슉 하고 사라지더랍니다. 안심한 그녀가 마음을 놓고 푹 자고 일어났는데 간밤에 옆방에서 주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밤중에 초소에서 근무를 서면서 들은 오싹했던 이야기였습니다. 6번째 이야기. 귀신에게 곤경을 당한 양반. 남대문 밖에 사는 심시성을 가진 양반이 있었다. 집이 무척 가난하여 외출을 할 때면 남편과 아내가 한 벌의 옷을 서로 바꿔 입고 번갈아 나갈 정도였다. 그나마 병마졸도사 이석구와 친척이어서 간혹 이석구가 도움을 주어 주기나 겨우 먹고 다녔다.
작년 겨울 한낮에 심씨가 한가롭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방 지붕에서 쥐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심씨는 쥐를 내쫓으려고 담뱃대로 천장을 쳤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려고 산 넘고 물 건너 여기에 왔으니 나를 박대하지 마십시오. 심씨가 놀라서 분명 도깨비인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대낮에 어떻게 도깨비가 나오겠는가.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러워하는데 다시 천장에서 소리가 났다. 내가 먼 길을 와서 몹시 배가 고프니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심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가족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심씨가 말을 마치자마자 공중에서 소리가 났다. 당신들끼리 모여서 나 몰래 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 부인들이 놀라 달아나니까 귀신도 부인을 따라가면 계속 외쳤다. 놀라서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집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것입니다. 곧 한 집안 식구가 될 텐데 나를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인들이 여기저기 가서 숨었지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머리 위에서 밥을 달라고 계속 소리를 쳤다. 결국 밥과 반찬을 한 상 차려서 대청마루에 놓아두었더니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귀신이 밥을 잠깐 사이에 다 먹어 치웠다. 다른 귀신들이 제사를 지내면 음식의 향만 맡고 가는 것과 달랐다. 심씨가 놀라서 물었다. 너는 어떤 귀신이고 무슨 이유로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냐? 귀신이 말했다. 나는 문경 관아라합니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우연히 이 집에 들어온 것이요. 배부르게 밥을 먹었으니 이제 가겠소. 곧 작별을 하고 귀신이 떠났다. 그런데 다음날 귀신이 또 찾아와서는 어제처럼 먹을 것을 요구하고 다 먹은 다음 가버렸다. 이후 귀신을 매일 찾아왔고 어느 날은 하룻밤을 자고 가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결국 온 집안 식구들이 익숙해져서 귀신이 와도 놀라지 않게 되었다. 하루는 심씨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벽에 부적을 붙이고 온갖 잡기를 쫓아내는 물건들을 구해 집 앞에 내어놓았다. 그랬더니 귀신이 또 와서 말했다. 나는 요기가 아닙니다. 그런 수작이 무서울 리가 있겠습니까? 빨리 그것들을 치워서 나 같은 손님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주시오. 심씨가 어쩔 수 없이 물건들을 치우고 물었다. 너는 미래의 운명에 관해 알고 있느냐? 귀신이 말했다.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심씨가 말했다. 우리 집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귀신이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69살까지 살겠지만 평생 불후할 것입니다. 당신 아들은 몇 살까지 살 것이고 손자에 가서야 겨우 과거에 급제할 것이요. 하지만 그나마도 쉽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심씨가 그 말을 듣고 놀랄 뿐이었다. 집안 식구 중 어떤 부인은 몇 살까지 살고 아들은 몇 명이나 낳을지 물어보니 귀신은 일일이 다 대답해 주고 덧붙여 말했다. 내가 쓸 곳이 좀 있으니 엽전 200냥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심씨가 말했다. 내 눈엔 우리 집이 가난해 보이냐? 부자로 보이냐? 가난이 뼛속까지 사무치지요. 내가 봐도 그런데 내가 어떻게 200냥을 마련해 주겠냐? 당신 집안에 숨겨둔 상자 속에 조금 전 빌려온 200냥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왜 그 돈을 나한테 주지 않습니까? 내가 쓸 돈도 없어서 겨우 빌어서 꿔온 돈인데 이 돈을 지금 너한테 주면 나는 저녁 먹을 거리도 없을 것이다.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당신 집에 아직 쌀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니 저녁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이요. 어째서 거짓말로 때우려 하는 것이요. 내가 이 돈을 가져갈 테니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귀신은 훌쩍 가버렸다. 심씨가 상자를 열어보니 자물쇠는 제대로 채워져 있었으나 돈은 사라지고 없었다. 심씨는 손해가 점점 커지는 것에 고민하다 부인들을 친정으로 보내고 자신도 친한 친구의 집에 가서 자기로 했다. 그랬더니 귀신은 친구 집까지 쫓아와서 화를 내며 말했다. 어째서 나를 피해 이런 곳까지 와서 빌어 살고 앉았소? 당신이 만약 천리를 달아난다 해도 내가 못 찾을 것 같소. 귀신은 이번에는 그 집 주인에게 밥을 달라고 했다. 주인이 밥을 안 주자 귀신은 온갖 욕을 해대며 그릇들을 깨부쉈다. 이토록 밤새도록 소란을 피우니까 주인은 심씨에게 원망을 하며 깨진 그릇값까지 물게 했다. 심씨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날이 새자마자 집으로 돌아갔다.
귀신은 부인들의 친정까지 찾아가 똑같이 소란을 피워서 부인들도 돌아와야만 했다. 이후 귀신은 평소처럼 심씨 집을 드나들었다. 그러다 하루는 귀신이 말했다. 이제 오랫동안 헤어지고 만나지 못할 테니 부디 몸을 잘 관리하시구려. 심씨가 말했다. 내가 어디로 가든 좋으니 부디 빨리 여기서 떠나라. 우리 집안 사람들도 편하게 좀 살아보자. 귀신이 말했다. 우리 집은 경상도 문경에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지만 노잣돈이 없구려. 그러니 엽전 1000냥만 내게 주시오. 심씨가 말했다. 내가 가난해서 밥도 잘 못 챙겨 먹는 건 너도 알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은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하냐. 귀신이 말했다. 당신 친척인 절도사 이석구 집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하면 쉽게 빌려줄 겁니다. 어째서 돈을 안 구해 와서 내가 집에 못 가게 합니까? 심씨가 말했다.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은 절도사께서 주신 것이다. 입은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도 보답을 못해서 항상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또 1000냥을 빌리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귀신이 말했다. 내가 당신 집에서 소란을 피운 걸 이미 절도사도 알고 있을 것이요. 당신이 이것만 해주면 요괴를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면 어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심씨가 기가 막혀서 말도 못했다. 그래서 즉시 이석구의 집으로 달려가 사정을 모두 말했다. 이석구는 화를 냈지만 결국 돈을 주었다. 심씨가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상자 깊숙이 감춰두고 앉아 있으니 곧 귀신이 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노잣돈을 넉넉히 가져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노잣돈을 얻었으니 이제 집에 돌아갈 테요. 심씨가 귀신을 속이려고 말했다. 내가 누구에게서 돈을 얻어왔어. 너한테 노잣돈을 주겠냐? 귀신이 웃으며 말했다. 지난번에 선생 입어서 알 텐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잠시 뒤 귀신은 또 말했다. 내가 이미 상자 속에 당신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 250냥은 남겨두었으니 가서 술이나 한잔하십시오. 귀신이 인사를 하고 사라지니 심씨 집안의 모든 이들이 좋아서 기뻐 날뛰며 서로 축하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자 또 공중에서 귀신이 인사를 했다. 심씨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걸까지 해서 1000냥을 마련해서 고향에 가게 해줬으면 너는 감사한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약속을 깨고 다시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 너는 은혜도 모르는구나. 내가 관우사당에 가서 너에게 벌을 주라고 빌어야겠다. 귀신이 말했다. 저는 문경관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은혜를 저버렸습니까? 심씨가 말했다. 문경관이 아니라고? 그럼 너는 누구냐? 귀신이 말했다. 나는 문경관의 아내입니다. 당신 집에서 귀신을 잘 대접한다고 남편이 그러길래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반갑게 맞이해야지 욕이나 하고 있군요. 남녀를 모두 공경하는 게 선비일 텐데 당신은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도 없습니까? 심씨가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웃었다. 귀신은 또 날마다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심씨의 소식이 끊겨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당시 호사가들은 앞다투어 심씨 집에 가서 귀신과 이야기를 했으니 심씨 집 문 앞이 시장 바닥 같았다. 학사 이희조는 심지어 그 집에 하룻밤 묵으면서 귀신과 대화까지 했다고 한다.